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서 대학생 B에게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A는 과외선생 B를 의대생으로 생각해서 의대에 가려면 생기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는 의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학부모 A는 B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주장하면서 과외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과외선생 B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모집 공고를 올릴 때부터 대학 이름을 적어뒀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외를 맡긴 A의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학력과 관계없이 수업을 받은 후 자녀의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과외비를 돌려줄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말합니다. 네, A와 B의 주장, 여러분은 누구의 선을 들어주실 건가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B씨의 말대로 단순히 A씨가 과외 모집 공고에 쓰여있는 B씨 대학교 이름을 잘못 보고 과외를 맡긴 거라면 B씨는 받은 과외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양측은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의 급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건데요. 이때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학부모의 착오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외교사의 출신 대학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었다면 A씨에게 이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A씨 말대로 B가 고의로 학력을 속인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학력을 거짓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증명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종류와 상관없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다만 형량은 국공립대 졸업 서류 이제 위조가 이제 서류 명의가 달라지니까 위조죄가 명의는 달라지면 어쨌든 이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요.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학력을 속인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네, 좀 재밌는 사례여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이제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는 경우에 구두로만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서비스를 하면서 모집 공고를 보고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는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은 SNS, 인터넷에 상품 후기 같은 거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상품 후기를 많이 참고하고 구입하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애들도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네. 참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구입해서 써보고 제품의 장단점을 알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 후기를 많이 남긴 화장품을 써봤는데요. 제 피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용기도 예쁘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저와 같은 지성 피부에는 유분감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고 실제로 피부 트러블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가 블랙 컨슈머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돈 내산, 요새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내 돈으로 내가 사고, 내가 써보고, 네. 네, 그렇게 솔직한 사용 후기를 남겼는데,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네요. 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이 될까요? 어떨까요, 변호사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는 것조차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처벌이 되고 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합헌 결정도 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형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라고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형법이나 이제 정통법에서 뭐 그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그 사실 적시를 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전 2016년 경에는 7대2로 이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합헌 5, 위헌 4 아주 근사한 차이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이 제시한 합헌 근거를 살펴보면 그 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이제 다양해짐에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이제 강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명예는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이제 외적 명예의 특성상 그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형법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그 이러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상당히 이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서 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합헌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일단 명예가 훼손되고 나면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그 침해 정도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가 이제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배드파더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진실을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의 필요성을 또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공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처럼 내가 이제 사용 후기를 남기면서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쓰지 마세요.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이런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정보 제공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구성 요건이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해서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우선 이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할 것, 공공연히 사실을 알릴 것을 명시를 해서 공연성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그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릴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고요.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이제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법원의 태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후기 같은 걸 남겼을 때 이게 이제 인정되는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된 그런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그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산모 카페에서 이제 환불을 요구를 하면서 그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사실대로 글을 올렸는데 불합리하게 소비자 글을 삭제할 것이냐라는 등으로 이제 4일간의 구애에 걸쳐서 이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올렸는데 그거를 삭제를 해버렸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차례 항의성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사실은 1, 2심 모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공연성도 인정이 되고 이제 위법성 조각사의 공공의 이익이 좀 약하다고 봐서 사실은 처벌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제 이거를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이제 주관적 평가를 담아서 인터넷 이용 후기를 작성했고 이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산후조리원에 관한 이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이제 관한 점 등인 것을 이제 고려를 하면, 그러니까 주요 동기나 목적이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우선이고 사익적 목적의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제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봐서 즉 공공의 이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봐서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네.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그걸 올린 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그렇죠. 공익성이 좀 네. 보이는 네. 것이냐 네.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네. 그거 이제 경계선상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 산후조리원 사례나 이런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그런 주요 동기나 목적을 보고 이게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일단은 형법 규정에 처벌 규정이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지금 그 간통죄나 낙태죄의 경우에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합헌 결정은 받았지만 네. 시대가 변하면서 위헌 결정이 나고 폐지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 뭐 아직 그 합헌으로서 이제 규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5대4로 이제 근소한 차이로 사실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아까 산후조리원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이제 공연성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이제 다소 이제 폭넓게 이제 인정함으로써 그 처벌의 범위를 이제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래서 이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새로운 이제 입법 발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2021년 네. 3월경에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 이후에 보면 그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서 병력, 성적 취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도록 한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아주 중대한 사생활 네. 침해의 경우에만 처벌을 네. 하고 네.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것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네. 하는 개정안이 네. 이번에 발의가 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연 더불어서 김서연 변호사님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많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이승철의 소리쳐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